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의 곽수정입니다. 이 3월 들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4만 선에서 안착이 될지 아니면 오늘같이 39,688을 찍었는데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본 증시의 흐름을 이끄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무라이 7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에 대변되는 일본 기업들의 선전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와 일본의 자동차 이 기업들이 선전을 펼치면서 한국 경제와도 비슷한 유형입니다만 일본의 모습은 우리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두 분 경제 전문꾼을 모시고 일본 증시와 경제의 어떤 점이 한국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이후에 무려 20년이 넘었고 40년 세월을 지금 넘어서 파죽지세의 일본 증시를 보면서 과연 일본 증시는 어떤 모습이 있길래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일본 증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가파르게 올랐는데, 근데 저는 주가로만 따지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잃어버린 20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2013년부터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네. 2013년이면 최근 한 10년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10년 동안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연평균 12%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나스닥, 인도 말고 3위입니다. 미국의 S&P 500보다도 일본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은 작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미 주가는 저는 2013년부터 오른 것 같고 아베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저는 약간은 좀 관제 자본주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네.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를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돈을 풀게 되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GDP, 미국 경제 규모 대비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한 27%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이 일본 GDP 대비 자산은 127%니까요. 네. 이건 말도 안 되게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면서 자산시장에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본 주가가 작년부터 이제 좀 가파르게 뛰었거든요. 네. 작년 올해 좋았던 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역시 중앙은행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긴축을 안 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융 환경이 일본 시장에 좋았던 게 있고요. 또 다른 나라는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돈을 푸니까 엔화가 약해졌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렇죠. 150엔대까지 가니까 도요다라든가 이런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주조 환원을 늘리고 했던 게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됐지만, 네.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예컨대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 주가 부양 계획을 밝히라 했던 게 작년 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돈 풀고 엔화 약하고 또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본이란 경제가 상당히 이제 정체된 경제였죠. 기술력은 있지만 오타쿠처럼 시장성 떨어지는 기술에 집착을 하면서 이런 기조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로 일본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뭔가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판이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TSMC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서 네. 뭔가 좀 정체된 경쟁 구도에서 판이 바뀌면서 일본 기업들도 혹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최근에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이 경제와 이 주식의 어떤 분리 현상,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주셨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으로 가는 것은 네 가지 측면이 있다. 환율이 매우 지금 높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수출이 괜찮게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주고, 저금리가 꽤 오래되고 있다라는 말씀, 통화를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떤 친주주적인 어떤 정책들, 이걸 통해서 기업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강철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경제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분리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상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워낙 일본 증시가 뭐 진짜 김학현 센터장님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씀은 네, 그만큼 10년 전부터 이제 증시가 화랑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89년 이래에 34년 만에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네,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처음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서 최고점을 도달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 네, 이게 정말 한국,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말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주제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주식의 활황이 정말로 경제의 선행지수를 모두 다 반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질문하신 게 증시와 경제가 같이 가느냐는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죠. 물론 방향성은 같지만 네, 1대1의 상관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데이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플러스 상승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1.9%까지는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를 올랐다라는 것은 경제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상승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네. 네 가지 정도 요약을 해주셨는데 엔저 효과, 그리고 저금리 효과, 이런 것들에 더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기업들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쭉 네.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산업군의 한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SME 기업들, 즉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는 내수에 치중하다 보니 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임금 상승이 되지 않아서 네. 소비가 제대로 진작이 안 되는데, 그것이 중소 중견 기업에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약간 좀 분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경제 활황과 주식의 상승이 그 동조 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철규 교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일본 경제를 나타내는 선행지표라든지 경기지표와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심리적인 어떤 효과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경제는 뭐 명백하게 작년과 올해 굉장히 이제 좋은데요. 네, 근데 미국 경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연율화로 GDP 성장률이 한 1.7% 정도 됩니다. 실질로.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일본 말씀드렸지만 2008년 이후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고 네, 이 풀린 돈이 실물 경제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저는 좀 찾긴 힘든 것 같고, 이제 자산 시장에서 뭔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특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0%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면 일본도 철저하게 이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가 약해서 도요타와 같은 수출 기업은 좋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제 지인은 오사카 가서 대한민국 오사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예. 우리가 뭐 일본에 관광 가긴 좋지만 일본 사람들 외국 여행 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려워졌죠. 또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일본이 이제 고령화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가에 연동이 되긴 하지만은 이 노인들이 네, 도대체 뭐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임금의 탄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물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정된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일본 사람들 느끼는 최강 경기는 안 좋으니까 기시다 지지율 낮은 건데 뭐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전부 수출 관련주들입니다. 그렇죠. 뭐 종합상사, 자동차,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일본은 주식시장은 매우 뜨거운데 경제는 뭐 그 정도로 보긴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무라이 세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사 위주고 네. 또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학개미 분들이 네. 이 일본 주식 보유량이 한 4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참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는 특히 이제 해외 자산은 네, 이 뭐 주가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쌀 때 사야 이길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한국인들이 일본 주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게 작년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본 주식은 2013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어디가 뭐 상투다 뭐 이런 걸 사실 뭐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봐야 고점을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투자하려 그러면 원화를 엔으로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엔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환율을 환산해서 보면 일본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좀 힘들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일본 시장이 여기까지 오른 게 뭐 그 어떤 그 임계점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학균 센터장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2013년부터 콜롬비아 대학의 이토 교수가 아베 전 총리에게 하나의 자문서를 제출을 하면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돈을 확 풀어버리고 기업들에게는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PBR이든지 ROE 같은 것을 1기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 일본 증시의 어떤 건전성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이런 변화의 단초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변화의 단초는 분명히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일본 주식의 활황이 작년에 물론 이제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PBR 1 미만의 기업들에게 네. 어느 정도의 압박을 이제 가하면서 자사주도 매입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주식이 급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축적되었던 어떤 밑바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아베 정부가 실시했던 금융 완화 정책이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그렇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제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 당시에 이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네. 그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을 강조하거나 또 주주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이제 충분히 취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단기적인 그런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을 개선을 시키려는 노력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ESG 경영에 대해서 2020년대 정도 들어서 좀 많은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벌써 10여 년 전에 그 유엔의 그 파트너로서 그런 ESG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위를 ESG 경영의 1위서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매년 발표를 할 정도로 강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네. 일본이 어느 정도 기업들이 개선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일본의 최대 기관 투자인 그 일본 공적연금 GPIF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하겠다.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런 네. 투자 운영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일종의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에서 작년에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PBR 1 미만의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이 이제 하나 이제 더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라고 할 때 네. 단순하게 그냥 일본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의 증시가 화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밑바탕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서 그것이 안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을 좀 잘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네. 강론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 되면 어떨까? 뭐 그렇게 한번 강철구 교수님 말씀에는 이 거시적인 내용과 미시적인 내용이 조화로운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기업의 거버넌스라든지 네. 이 정부의 정책이 하나의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할 때만이 네. 정시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기업 밸류업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밸류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상당히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셨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만약에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 버리면 네. 일본 내에서도 이게 니케이가 4만을 계속 올라갈 것인지의 질문도 생기는 게 네. 중소기업에 대한 궁금증, 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김학균 센터장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일본이 뭐 그걸 일본의 정책을 뭐 일본판 밸류업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일본을 좀 본딴 거긴 하지만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밸류업이라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한국이 디스카운트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네. 이게 구조적 현상인데 정부가 어떤 지침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 그럼 저는 이미 진작에 완화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토 교수가 2014년도에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네.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과거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국가인데 그래서 부는 쌓여 있는데 이 부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앞으로 잘 늘어날 거란 비전이 잘 안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주가가 PBR 1배를 하회하는 겁니다. PBR이라고 하는 게 장부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자기 자본 대비 주가가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면 왜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냐면 이게 잘 미래의 기업들이 못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비율인 ROE가 낮으니까 네. 주가가 장부 가치를 하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걸 좀 돌리자. 능력 없는 기업들이 부를 꼭 쥐고 있으면 안 되고 예컨대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주면 네. 주주들이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ROE, PBR 한 배, 주주 환원 이런 얘기들이 한국의 밸류업에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런 문제 의식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과 일본 밸류업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럼 이거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나요? 일본도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을 작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 부양 계획 발표 그랬는데 올해 초에 리뷰를 해보니까 600개는 아직 뭐 계획이 없답니다. 그럼 뭐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주주권 강화를 통해서 이걸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비슷하게 조용한 자본시장인데 예. 일본의 저널들을 보면 주주행동주의가 그렇게 판을 친답니다. 예.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주주행동주의 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이 좁은 때 이제 모여 살면서 지형과 학연으로 이런 관계지향적인 사회인데 네. 누가 돈 가진 사람이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반해서 주주행동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했던 거는 외국계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들어오게 해서 매기를 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도 지나치게 주주권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단기적이거든요. 그렇죠. 배당해달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스스로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도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주주들 요구 너무 드세니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올리지 못하니까 아예 상장 폐지시키자. 그래서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주 행동주의를 받아들였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국도 되려면 밸류업이 정부가 기업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주주권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제도를 바꿔줘야 한국도 밸류업이 성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실은 이게 굉장히 문화적인 겁니다. 일본 10년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도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그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미국의 매그니피트 세븐이 네. 역시 다우나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의 기업들만큼 주주 친화적인 현재 상황에서 네. 나라 경제는 없다라고 정시 경제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끌고 있는 이 주식장의 네. 흐름과 네. 일본이 10년 동안 거치면서 주주 친화적이고 기업의 어떤 신뢰성을 구축한 이 동력이 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무리입니까? 아니면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음표 던져야 된다고 보는 게 주주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쌓아놓은 이걸 이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 올라가면서 느끼는 감회는 야 옛날에 성장했던 쌓아놓은 과거를 팔아서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예.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거 다 빼먹으면 얼마나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돈을 버느냐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일본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저 테이블로 화면을 봤습니다만 강철웅 교수님,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미국의 어떤 I4.0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 기업들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토요타라든지 또 스바루 이건 자동차 관련 기업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종합사사는 미쓰비시, 이토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4개 정도는 한 반도체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업군이 과연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으로 불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그냥 이름 짓는 의미로 그냥 순간적인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답변하기 전에 이제 김학균 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마디만 좀 더 네, 보태도 그러시죠.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네. 그 밸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름 자체가 약간 좀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본의 프로그램의 이름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조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름 자체에서 벌써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모처럼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행동주의가 하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 자본 또 뭐 적대적 M&A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애국심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제 거칠게 반항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에퀴티 컬처가 일본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무라이 세븐의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그 7개의 기업 중에서 4개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고 미쯔비시 상사는 워낙 작년에 워런 버핏이 8% 정도까지 매입을 했던 종합 상사의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이고요. 그리고 토요타와 스바루는 그 100% 그 토요타의 자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의 70%를 미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네. 토요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작년에 1천만 대 이상 판매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도달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TSMC 다음에 삼성을 제치고 2위에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나머지 4개의 기업도 지금 이제 3개를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4개는 다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도쿄 일렉트로닉스부터 디스코, 스크린 홀딩스, 어드밴티스트.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기업의 주 매출액이 주로 어디서 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토요타나 스바루는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갔고요. 미쯔비시 상사도 마찬가지로 종합 상사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주가 되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사무라이의 4개 기업도 주로 중국에서 매출액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기업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올해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대략 평균적으로 한 50%의 증시가 올랐는데요. 대부분이 해외에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에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일본 증시를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대장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4만까지 올라간 것이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80년대의 버블은 대부분 이제 생산성이 없는 뭐 부동산이나 토지에서 버블이 됐지만 네. 지금의 4만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안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생산성을 가지고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AI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계속해서 가고 또 자동차 산업에서도 가스 엔진에서 이제 뭐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도 토요타나 스바루가 역시 적응을 할 것이고 또 종합상사는 뭐 워런 버핏이 보증을 했듯이 향후에 휘토류라든가 그런 휘소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무용론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4만대가 그렇게 큰 버블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 네. 이 주식의 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도츠 상사 옆에 미쓰비시 상사의 주가를 보면 거의 J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2023년 이후에.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 워렌 버핏이 대량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네. 나오고 나면서 저런 모습인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사로서의 광공업 개발이나 히토류 개발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성과로 발표된 건 아직 없단 말입니다. 단순히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는 이 뉴스 하나로, 물론 뉴스라는 게 중요한 이벤트죠. 네. 지금 저렇게 가는 것은 시작부터 네. 너무 버블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미쓰비시 상사, 이 종합 상사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기대가 좀 너무 많이 앞서서 반영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명백한 변화는 미쓰비시 상사도 주주 환원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주가 올라가의 상당 부분은 네. 주주 환원이 이제 많이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합쳐서 상장사들이 한 30% 정도를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뭐 28% 이 정도인데, 그렇죠. 일본은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보다 높았지만 뭐 한 35% 이랬는데, 이 주주 환원율이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65%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명백하게 기업들이 이제 쌓아놓은 돈을 주주들에게 이제 돌려주고 이런 네. 걸로 올라가는 건데, 네. 이제 이 쌓아놓은 돈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고성장기에 쌓아놓은 돈이 한번 지금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일본 증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밸류 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 포지셔닝을 좀 잘하고 그러면 뭐 선순환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고간 다 빼먹고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워렌 버핏은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할 때 배당금을 위주로 또는 금리를 위주로 투자하는 규제라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을 안 드세요. 금도 별로 안 사시고 배당금 위주로 투자하는 그런 그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무라이 세븐 가운데 지금 반도체가 4개 기업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름대로의 엔비디아와 함께 마이크론과 함께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그냥 큰 틀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분위기가 되게,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기술력이라든가 뭐 인재 부족, R&D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지만 네, 지지난주인가요? 그 구마모토에서 TSMC가 그렇죠. 덴소와 소니 합작한 JSM이 이제 벌써 이제 기공식을 했고요. 네, 또 2028년도를 목표로 해서 제2공장을 또 옆에다 짓고 있고, 네, 또 홋카이도 치투세, 또 라피더스, 일본의 뭐 중저가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라피더스가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외에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합작
또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일본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뭐 지정학적인 의미에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활용을 하든 네. 그런 분위기는 지금 이제 일단 이제 상승세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 그 일본의 분위기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민족성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저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반도체 산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는 튼튼하죠. 소부장 산업 특히 우리가 뭐 2019년도에 그렇죠. 수출 규제에 당했을 때 단지 세 개 품목이었거든요. 뭐 폴리미드, 불화소서, 이 레지스트 요 정도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줄 알고 전 국민이 이 반도체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예.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용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네. 차근차근 해 나가고 네. 그 외의 변수들은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강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일본이 반도체 굴기를 하기에는 물론 그 기본적인 잠재적 역량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부장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파운드리라든지 AI 반도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네, 저는 일본의 반도체는 일단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응이 큰 것 같습니다. 일본이 8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다가 뭐 한국의 삼성에게 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LP 다 망하고 낸드 했던 도시바도 망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파운더린 TSMC가 하고 메모리는 한국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도 생겼고 네, 또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일본에 이제 뭐 공장도 짓고 하면서 뭔가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의 차원이지 어떤 성과를 볼 거냐 이건 아직 뭐 검증은 안 됐지만 뭐 주가라고 하는 건 사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오르는 게 뭐 아주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 반도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중국과 각을 세우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데 네, 트럼프는 다분히 장사꾼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들 가지고 이제 압박을 했는데 바이든은 약간은 가치 동맹이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편을 가르면서 그런 과정에서 밸류체인을 이제 막 바꾸는 건데 그렇죠. 다분히 가치 동맹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좀 결이 다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편은 생산도 여기서 해라고 하는 쪽으로 강도 높게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일본의 반도체처럼 최근에 밸류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회를 가진 나라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소부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도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고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응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식시장하고 경제가 지금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를 지금 못 넘었죠, 아직? 작년에는 1.9% 1.9% 평균이 넘었습니다. 1.9%였는데 이제 올해. 전반기에서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끌어올렸고요. 올해는 네. 아직 1% 전후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경제가 만약에 성장률을 1%를 치고 올라가서 물가 수준 2%의 기대치에 도달할 만큼 실질 성장률을 제로로 가져간다면 만약에 명목을 2%까지 끌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증시는
포항의 국면이 당분간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제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1.9%였는데 후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가 네. 원인이 소비 부족하고 설비 투자 감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좀 등한시하고 네. 엔저 효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면서 네. 본인 나의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결국 이제 소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후반기에 나타나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끌어당긴 거죠. 네. 설비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설비 투자한 것만큼 후반기에 이제 투자가 안 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전반기보다 이제 후반기에 늦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본 정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모처럼 불씨가 당겨져 있는데 네. 또 주식도 화랑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최소한 뭐 2% 정도까지 안정적인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이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네. 초반기에 우리 그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관제 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말에 이어서 관치 금융주의라는 이야기를 이제 더불어서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좀 잘 순응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대장성의 창구지도라든지 또 그 직접 금융 자본 조달보다는 간접 자금 조달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에 기업들이 메인뱅크를 통해서 적응을 해왔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일본의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과 예금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자본의 대부분이 네. 예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금을 이제 투자로 돌리게끔 하는 제도를 많이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니사라는 정책을 통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라든지 또 국가들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주로 이제 직접 금융 자금 조달로 돌리려고 하는 정책에 네. 아마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이 잘 따라가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경기가 그러니까 주식의 상승과 경제가 동조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렇게 될 경우에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게 관치금융주의 또 관제자본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거의 국가주의적인 국민인 것 같아요. 관치와 관제가 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은 자기들이 적금한 돈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거의 다 매입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 경제는 좀 독특한 어떤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도 사람이 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2%를 챘다 그러면 하다못해 명목 임금이라도 2%를 가야지만 뭐 내가 좀 소비를 해도 괜찮구나 싶은데 임금은 안 올라요. 그러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려고 한다. 정시를 봐라. 근데 실제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소비가 안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큰 도전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뭐 사실 디플레이션이란 관점에서 보면 한 잃어버린 30년이죠. 물가가 제대로 못 올랐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주는 경제적 해악은 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령화된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은 자기가 임금 소득이 탄력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고 연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고정된 돈을 받는데 물가가 떨어져서 내 구매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그 임금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금보다 더 좀 일본 경제 치명적인 거는 노인들은 뭐 일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파트타임 이상으로 제대로 된 일은 아닐 테고요.
연금생활자가 많아요. 네. 임금이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네. 일본 국민들 다수가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고령화 사회에서 디플레는 참 일본이 디플레 탈피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일본의 노인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좀 일본 경제에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경제 말씀 주시죠. 저도 한마디 좀 더 예, 하고 싶은 강철 것이 교수님. 올해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춘투에서 이제 일본 렌고라고 해서 네. 춘투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3.58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은 3%밖에 이제 임금 상승이 안 됐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춘투가 시작이 될 텐데 춘투가 결정되기 전에 벌써 일본의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 벌써 임금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KDDI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까지 전부 다 6%의 임금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오사카의 에너지 중심의 에이워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신졸자의 월급을 14%를 상승을 시키겠다. 이게 작년에도 10% 정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관치금융 이제 일본은 이제 사실 유사 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좀 민주주의가 좀 약간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일본 정부에서 작년에 그렇게 압박한 거를 기업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네.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일본 정부가 압박하기 전에 먼저 좀 임금을 상승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어쨌든 이번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아베가 아니고 네. 그 기시다가 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임금 상승이거든요. 네. 뭐든지 그냥 출발점이 임금 상승이 되어야지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를 2주 뒤에 되면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강 교수님이나 김학균 센터장님 보시기에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주 초에 엔달러 환율이 한 150엔 하다가 네. 오늘 한 147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이제 환율이 반영하는데 저는 일본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월에 2.2%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인플레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인데 네.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예. 이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곳에서. 그런데 벌써 시그널은 벌써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YCC 정책이 2022년 12월 달에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작년에 8월 달하고 10월 달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단기 금리는 뭐 마이너스 0.1이지만 예. 장기 10년 국채물은 1%로. 1%에서 상하를 조절하게끔 네. 밀어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해화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마도 먼저 YCC 정책 자체를 2016년에 실시했던 정책을 네.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네. 올린다고 갑자기 올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패닉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일본 국채가 뭐 GDP의 260%나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그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시다 정부가 뭐 10%대의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을 할 경우에는 기시다의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네.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선언을 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한 2, 3주 뒤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금리를 여쭤본 이유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표시일 수는 있으나 2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가져오던 일본 경제가 이제부터는 채권이나 모든 어음에 대한 금리에 대한 지불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려고 하는 일본 경제에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역풍이 불어버려서 실질 임금이 10%, 6% 오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비자 물가 수준에서 한 1, 2% 정도 오른다고 하면 금리 오르는 것이
모두 국민들에게 그냥 다 흡수해 가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올리는 게 전혀 경제의 부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점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 2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 갖고 있던 정부가 채권에 대한 상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톡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급속도로 올리거나 또 그렇게 할 경우에 패닉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단기 금리를 0%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0.25% 정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젊은이들도 30년간 네. 그 소비자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체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태어날 때 맥도날드의 가격이 그럼요. 280엔과 네. 30살이 됐을 때 맥도날드 가격이 동일한데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든가 국민들도 물론 이제 일본 정부가 거기에 나름대로 대처는 하겠지만 네. 적응해 나가는 것은 일본의 하나의 어떤 그 관습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쭈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강철 교수님께 이 말씀을 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됩니까? 일본이 살아나는 거는 이웃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경제도 뭔가는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저는 좀 일본을 좀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96년도에 직장 잡을 때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캐치업 전략을 하면서 일본을 많이 좀 본받으려고 했고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이 참 재미없는 모델이 됐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일본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자의식도 가졌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이 어쨌든 어려움을 겪다 변화가 되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는 참 좀 절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일본의 주주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일본 사람들 정서에 안 맞는데 아베가 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수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정부 말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베가 들어오기 직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뭘 해도 안 되고 네.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일본 사람들이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2009년인가요? 정권을 바꾸죠. 자민당에서 그렇죠. 민주당으로. 네. 근데 바꿨는데도 민주당도 능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야, 하늘도 우리 안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어떤 그 사회의 공동체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해도 기득권은 없어지고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밸류업이나 뭐나 우리가 망해서 어떤 걸 받아들인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절실하게 변화하면 좋은 건데 그만큼 절실한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강철 교수님. 시간이 없죠. 예. 저도 한 30초만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의 가장 좋은 모델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일본과 경쟁을 할 때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관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일본이 잘하는 건 그냥 일본이 잘하게 내버려 두고 네.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해서 이게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더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네. 굳이 일본과 저희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도를 갖추면서 계속해서 경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네. 그것을 우리가 그 모델로 삼지 말고 네. 우리의 고유의 모델들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더 발전시켜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나중에 우리가 서로 간에 필요할 때 윈윈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것에서 경쟁하지 않을 경우에는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두 분께 들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미국 증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끌어올리고 있고 일본 증시는 사무라이 세븐이 또 유럽 증시도 이 그래놀라즈라고 불리는 11개 기업이 놀라운 상승세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아무것도 없냐? 볼멘 소리 나올 만합니다. 정말 없는 걸까요? 강철 교수님, 김학균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걸까요?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AI와 반도체,
IT 정보기술,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첨단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발굴해 키워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우리 증시도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시하는 호황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